자, 우리 이전 시간까지 제한 능력자를 보았고요. 자, 이 자연인은요, 또 이렇게 주소를 중심으로 법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채무의 변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해라. 이렇게 주소지가 법률 관계에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피상속이 이제 사망자가 되겠죠. 주소지에서 상속이 개시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재와 실종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민법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그 주소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해서 먼저 주소의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주소의 일반적인 내용이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부재와 실종, 여기서는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부재에서 나오든지 실종에서 나오든지.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은요, 다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제 있는 내용 지문들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32번은 주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민등록지는요, 주민등록지가 반드시 주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공법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지가 되지만은, 우리 사법상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가 되는 것이죠. 다만 주민등록지가 이제 반증이 없으면요, 일단 주소로 추정을 한다는 것이죠. 자, 2번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는 정주의 의사가 필요한 건 아니다.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소를 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3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둘 수가 있는 거죠. 복수주의고요. 4번 가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특정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가주소를 두었을 때는 그때는 가주소가 이제 주소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5번 주소는 변제 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제 장소, 이게 채권자의 주소지, 그 다음에 상속 개시지, 부재와 실종의 기준, 이런 것이 이제 주소가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5번이 틀렸죠. 3번은요, 이제 주소는 두 곳 이상 둘 수가 있고, 2번, 자, 변제 장소, 상속 개시시, 이런 것이 이제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3번, 사람은 주소 위에 거소도 가질 수 있지만, 거소만 가질 수는 없다. 거소만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주소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가 되는데요. 이 생활의 근거가 되는 밀접도가요, 약간 좀 약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량자요. 그래.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소만 있고 주소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소만 가질 수도 있습니다. 4번 주소는 사람과 장소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물건이 있던 장소는 주소가 아니죠. 사람의 자연인의 주소죠. 자연이 이제 주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소는 자연의 주소는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를 또 사용하고 있는 거죠. 5번 당사자가 거래와 관련된 장소를 가주소로 선정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하나예요. 주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주소를 정할 때는요, 이 가주소를 주소로 봅니다. 자, 32번, 33번은 이제 주소를 정하는 기준이었고요. 자, 34번부터는 이제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가장 큰 의미를 있는 것으로서 이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부재자 제도, 그 다음에 실종, 그러니까 부재와 실종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부재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소를 따라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그 재산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때 이제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가 필요한 거죠. 부재자가 주소를 떠나서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부재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가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재산 관리할 사람이 없었을 때가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번 생존이 확실한 자도요, 부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사불명이 됐을 때도 부재자고요. 장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서 재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다 부재자가 되는 거죠. 2번 법원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부재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요, 부재자인 경우에는 원래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재산 관리를 이제 선임을 하고요, 재산 관리를 위임하고 떠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보수는 누가 줍니까? 갑이 주는 거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갑이 선임하지 않고 떠나가지고요, 법원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보수는 누가 줘야 됩니까? 어차피 갑이 줬어야 될 돈이기 때문에요,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3번 부재자에게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사실상 이해관계를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된다. 자, 우리 법에서요, 이해관계인이 나오게 되면은요, 그 이해관계는 다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에요.
그래서 부재자의 죄가 재산 관리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권리를 뭐 이렇게 권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권리 의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법률상 이해관계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이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법률상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선임해달라 그러면 법원에서 너는 왜 그거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러니까 권리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은 법원에 와서 뭘 청구하는 걸 막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해관계만으로 안 되는 거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로부터 위임받아 재산 처분권을 갖는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재산관리인이요. 재산 처분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A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임의 대리인으로서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은요. 처분권까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갑이 생사불명이 됐다랄지 또는 갑이 A의 재산관리권이요.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법원이 간섭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 간섭이 되기 위해서는요. 법원은 직권으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 등의 청구가 있었을 때만 간섭을 합니다. 청구가 없으면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갑이 생사불명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이해관계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이 어떻게 알고 이런 거 관리를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청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법원은 간섭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람은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법원의 간섭이 시작이 되고요. 법원의 간섭이 시작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처분행위를 할 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간섭을 요구했잖아요. 이해관계 청구를 통해서. 그래서 청구를 통해서 법원이 간섭을 하게 되면은 이때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청구하고 법원의 간섭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구해서 법원의 간섭이 시작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처분행위를 할 때, 원래 처분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이요. 그런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법원의 간섭이 시작되기 전이라면은 재산을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 없이. 자, 5번은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요. 재산관리인의 처분 행위에 기하여 격려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 허가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로 선임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요. 그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취소를 해야 돼. 종료 원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임을 취소하지 않았을 때요. 선임 취소가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선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선임된 거죠. 선임 취소가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루어졌으면 이때까지는 어떻습니까? 원인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권한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권한을 갖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니까 당연히 유효하게 되는 거죠. 선임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선임 취소는 소급효가 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유효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3번만 틀린 거죠. 자, 35번은 부재자 재산관리 옳은 것은요. 자, 1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 처분 행위에 허락을 받았다면 비록 부재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무효입니다. 비록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원이 간섭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처분행위를 할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재자 이익을 위한 범위로 한정을 한다는 거죠. 1번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재자 이익을 위한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에 부재자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부재자에게 손해를 주는 거죠. 그것은 부재자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손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됩니다. 1번 틀렸죠. 2번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 처분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해주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이제 부재자의 재산관리 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요. 앞으로 처분행위를 할 때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기존에 이 사람이 급한 데를 일단 처분한 행위요.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의미로 허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의 허가도 가능하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전 허가가 일반적이겠지만요. 3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되면
이거 굉장히 다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다 중요하니까. 선임되면 부재자는 반드시 재산관리를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 부재자의 재산관리 선임되면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일 뿐입니다. 대리인일 뿐이기 때문에요. 갑이 직접 왔어요. 밥이 직접 돌아와서 행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 원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종료 원인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재산관리를 선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관리를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재산이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인일 뿐인 것이고요. 이 사람은 뭐 제한 능력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못하게 부재자가 당분간 주소를 떠나서 못하기 때문에 관리를 위해서 A를 선임하는 것이죠. 스스로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종료가 돼야 될 상황이고요.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4번 법원의 재산관리 부재자 재산의 매각 허가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가지고 이 사람 매각을 하려고 해요. 매각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매각 행위에 허가를 받았을 때는요. A가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과 복덕방에 내놔가지고 매매를 하든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든 처분 방법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으면요.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매각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5번 법원에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후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내려져 위 재산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요.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종료 원인이 이때 발생을 했어요. 종료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직 선임이 취소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재산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고 권한을 가져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했다라고 하면요. 요 행위는 어떻습니까?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하다. 35번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고요.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6번 부재자 재산관리 이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부재자 재산관리는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절차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처분을 했어요. 을한테.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무효잖아요. 무효인 거죠.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겠죠. 그런데요, 그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가 나중에 이제 받았어요. 허가 없이 처분했기 때문에 무효가 돼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라도 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재산 행위에 대해서요, 사후 추인의 의미도 갖는다는 거죠. 허가는 과거 행위를 추인하는 기능도 왔습니다. 과거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유효한 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장래 행위만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왕 행위 허가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유효가 됐죠. 그 행위가. 이 행위가 유효가 됐으니까 이제는 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권한 초과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그 매각 행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허가가 났기 때문에 매매 행위가 이제 유효가 돼버렸습니다. 유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원래 기왕에 있는 매매, 유효인 행위를 기초로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이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자, 2번은요. 법원의 선임에 의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도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재산관리를 상대로 하여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가 있다. 이건 소송하고도 관련된 것인데요. 자, 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초과하여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해서요. 권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요. 그럼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받으면 다시 유효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을이라는 사람이 A를 대신해서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요.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관리는 상대로요. 빨리 허가 신청 절차를 빨리 이행하라고 재판상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효가 되니까요. 기왕의 행위도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제가 출제를 하긴 했습니다만 때는 이제 쉬운 내용도 있지만은요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까지 있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네요. 제가 출제했지만. 자, 3번. 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내용.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판례 내용이에요. 자, 부재자의 재산관리 내용 소송 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은요, 부재자의 그 재산관리로서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 수기가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직 선임을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요. 소송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속인이 소송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요. 원래 이루어진 소송을 다시 이제 승계받을 때까지 잠시 중단이 됩니다. 이건 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요렇게 중단이 된다는 거 있고요. 자, 4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 선고가 확정되어 그 소 제기 이전에 부재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요. 소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가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소 제기를요. 자, 부재자가요. 이때 소 제기를 했습니다. 소 제기를 했어요. 부재자가 소 제기를 했는데요. 한참 소를 제기해서 진행하는 동안에요. 보니까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종 선고가 나게 되면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봅니까?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실종기간 만료기가 어디가 돼버리냐면요. 소제기 전, 이때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죠. 실종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이때 사망한 것으로 의지가 되더라고요. 사망 의제. 사망으로 간주되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이 소를 제기한 것이 되겠죠. 원래 사망한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려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재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사자 능력,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소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우리가 법인 시간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는 할 수 있고 또 소제기, 당사자 능력, 소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고나 피고를 당사자라고 하고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소제기가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소제기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루어진 것들이. 그래서요. 비록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유효하고요. 그 상속인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상속인이 그 소를 수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상속인이 수계 절차를 받을 때까지 잠시 정지됐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소 제기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능력 없는 사망한 자가 제기된 것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요.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격려된 등기는 법원의 처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검열된 것으로 추정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생사불명 부재자에 대해서요. 생사불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자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선임을 했어요. 선임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법률이니까. 그런데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이 됐어요. 사망이 이때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예요. 이런 행위들은 어떻습니까?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합니다. 유효하다는 거죠. 다만 소송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소송에 있어서는 사망이 확인되면은요. 이제 죽은 사람이 소를 끌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잠시 상속인이 소를 받아서 진행할 때까지 잠시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중단이 되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진 행위들은요. 다 유효하다는 거죠. 아직 선임이 취소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선임이 취소되기 전에는요. 유효한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종료 원인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7번은요. 갑은 가정법원에 의해 부재자 을의 재산관리로 선임된 자이다. 갑이 재산관리죠. 자, 옳지 않은 것은요. 자, 갑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을의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한 후 법원이 이에 대해서 허가한 경우에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각행위는 사후에 어떻습니까? 유효한 것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행위는 소급해서 이제 유효한 것이 된 말입니다.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위에서 했던 거와 비슷한 내용이죠. 자, 2번 갑이 을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을의 부동산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물로 제공했다면은 자, 처분의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자, 부여받았는데요.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금원을 차용하는데 담보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면 처분행위는 무효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요, 우리가 이건 구별해야 돼요. 자,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요, 법원에 선임된 사람이 아니라 갑에 의해서 선임된 임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어떻습니까? 법원에 선임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생사불명이 돼가지고 이해관계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 간섭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간섭이 없으니까요. A라는 사람은 갑의 그냥 임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처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처분에 대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요. 얼마든지 갑을요. 처분행위에 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리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대리권 남용이 됐을 뿐이죠. 법원이 아직 전혀 간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어떻습니까? 일단 유효한 거죠. 다만 그런 대리권 남용행위도요.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유효한 거죠.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리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뭐예요? 처분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그 남용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시험이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전체적으로 다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번 부재자 을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갑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법원에 의해서 선임됐을 경우에는요. 법원에 선임됐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선임 취소가 돼야만이 소멸한다는 거죠. 선임. 그래서 당연히 소멸되는 건 아니다. 선임 취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3번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게 3번이 틀린 거죠. 자, 4번 갑이 권한 처과 행위에 허가를 받고요. 그러니까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 허가를 받았어요. 받고 그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비록 의뢰에 대한 실존기간 만료된 이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요. 선임 취소가 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니까 유효하다는 거죠. 비록 이 행위가요.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했다라고 의제되는 시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는 유효라는 거죠. 선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자, 그리고 5번 갑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을 재산에 대해서 임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존 행위죠. 그러니까 재산 관리는 어떻습니까? 보존,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만 안 됩니까? 처분 행위를 허가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료 상당, 임료, 그러니까 임대료를 청구한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요. 이것은 보존 행위랄지 이용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건 처분 행위만 필요하니까요. 자, 38번은요. 38번은 이제 사례형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X아파트의 소유자의 갑은 해외 상업관계로 종래의 주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이다. 갑이 부재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재산관리인 을을 두면서요. 계약으로 을의 권한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재산관리를 줬습니다. 이 사람 임의 대리인이 되겠죠. 직접 줬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대리권 할 때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 사람은 어디까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보존, 이용, 계량을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는 못하는 거죠. 따라서 X아파트에 대한 관리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2번 재산관리인 을을 둔 갑의 생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생사가 불분명해진 경우에는 을은 가정법원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의 개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재산관리인이 을이죠. 을. 그러면 생사가 불분명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의 간섭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법원의 간섭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가 들어와야 간섭을 한다는 거죠. 이때 청구는요,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는데 부재자 스스로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는요, 다른 사람으로 개임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유임시키면서 감독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이때 법원의 간섭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처분행위를 하면서도 자유롭게는 못하는 거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3번 갑이 재산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요.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된다. 이 처분을 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산관리는 선임한다고 했죠. 재산관리는 선임하지 않고 떠나서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재산관리를 선임한다라는 거죠. 주로. 4번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갑의 재산관리인 병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가정법원에 선임됐으니까 허가 없이 X아파트를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 행위는요,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또 유효가 된다는 거죠.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5번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갑의 재산관리인 병이 가정법원으로부터 X아파트에 대한 처분 허가를 받은 후 그가 임의적으로 정한 처분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처분행위가 취소되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처분 허가를 받았을 때는요, 그 처분 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임의적으로 어떤 방법을 처분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처분행위를 했어요. 처분행위를 했는데 그 이후에요, 처분 허가가 취소됐을 때는요, 처분 허가의 취소는요, 자, 일단 완전하게 유효한 행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처분 행위를 취소했다고 해서요, 소급해가지고 이게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행위죠. 유효한 행위잖아요.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처분의 취소, 그러니까 처분 허가의 취소는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처분 허가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됩니까? 만약 이 사람이 행위를 하기 전이에요. 처분 허가만 했고 아직 행위를 하기 전입니다. 행위를 하기 전이면은요, 처분 허가를 취소하면은 이제 행위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행위를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취소를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처분 허가의 취소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철회의 의미만 갖는 거죠. 앞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인데 이미 해버렸으면 이것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부재자 재산관리 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39번 보시면 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갑은 당분간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 옳지 않은 것은요. 부재자죠, 갑이. 자, 갑의 법정된 을이 갑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관리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재자의 재산관리, 법원에서 간섭할 필요가 없죠. 즉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2번 갑이 병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것을 부탁했을 때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위임을 한 거죠. 갑이 병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의 청구로 새로운 재산관리인을 정할 수는 없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란 어떤 사정입니까? 이 재산관리인이 권한이 소멸했다랄지 아니면은 부재자가 생사불명해야 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간섭을 하는 거죠. 3번 법원이 정을 갑의 재산관리로 선임 결정하기 전에 이미 갑이 사망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갑의 재산에 대한 정의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이 취소되기 전이에요. 처분 취소라는 것은 선임 결정을 취소하기 전에는요, 권한 있는 행위로서 유효하다라는 거죠.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정에 법원의 명령으로 갑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 자, 법원은 갑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그렇죠? 부재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재자의 재산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앞에서 했던 거죠. 자, 5번.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법원이 선임한 갑의 재산관리인 정에 갑의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 처분 허가를 얻은 때에는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요, 잘 보셔야 돼요. 처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범위 한정된다. 그거가 틀린 거예요. 자, 갑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처분 허가를 받았으면요, 갑의 재산을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자, 처분, 팔 수 있는 권한을 허가를 받았으면요, 그보다 작은 처분 행위인 저당권 설정 행위, 이런 것들은 그 처분 허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할 때 다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의 그 기본서 보시면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례로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 뿐인 것이지, 그 내용들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말을 좀 어렵게 바꿨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뭐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좀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어렵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책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책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오지 탐험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됐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재자가 될 것이고요. 그 후 배우자 의뢰 청구로 가정법원은 병을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선임한 거죠. 누가 했어요? 의뢰 청구죠. 배우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그 이전에 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재판 상황에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병이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는요, 선임이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돌아왔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2번. 병이 법원의 허가 없이 X건물을 처분하였어도 그 후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게 되는 거고요. 3번. 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건물을 처분하였다면 그 후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나서 그 처분행위가 있기 이전에 갑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죠. 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선임이 취소되기 전에 한 행위는요, 유효하다는 거죠. 비록 이 행위가 갑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자, 4번은요. 갑의 형제로서 현재 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갑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죠. 자, 항상요, 법률상 이해관계,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2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가 돼서 사망이 되든 말든 자기는 상속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 상속인은 이런 법원의 어떤 청구, 실종 선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는 거죠. 자, 5번. 병이 법원으로부터 X건물의 매매를 허락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아무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요것은 위에 39번에 5번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처분 허가를 받았으면은요, 이 부재자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에 대한 허가까지 받았으니까 저당권 설정 행위는 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당권을 설정하든 처분행위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다 부재자의 이익을 위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거죠. 이거는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틀렸죠. 죄송합니다. 자, 41번요. X부동산을 소유한 갑은 재산관리는 선임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 출장을 떠났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선임하겠죠. 자, 갑이 부재자고요. 자, 옳은 것은 1번. 법원은 직권으로 X부동산에 관리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가 없으면은 간섭하지 않아요. 2번. 갑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는 권리자니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법원이 선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정대리 되겠죠. 갑이 선임을 해야 임의대리인이 되는 것이죠. 3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X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죠.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기출이죠. 제 1회 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 이게 복잡한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하게 되면 이건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4번. 갑의 재산관리인이 갑을 위해 법원의 허가 없이 X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그 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처분행위는 효력이 있다는 거죠. 사후 허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5번. 갑이 사망한 경우 재산관리인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관리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때 이루어진 행위는 또 다 유효하다는 것이죠. 5번이 틀렸죠. 자,
어려운 내용들을 풀어보시니까 실제 기출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이런 문제를 접하게 되면요,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를 조금은 높여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지, 실제 시험하고 난이도를 똑같이 본다든지 하게 되면은 실제 시험장 가면은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2번 부재자 재산관리 마지막이 같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 자, 해외 지사에 장기간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갑은 사촌 동생 을에게 자신 소유의 X 건물에 대해서 관리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을에게 위임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이미 대인이 됩니다. 재산관리 선임을 하고 떠났어요. 옳지 않은 것은요. 일반 을이 X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서 갑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다 누가 청구한 거 없습니다. 이 사람 생사불명이라는 말도 없고요. 권한이 소멸했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권한 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허가 없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직 법원이 간섭이 되기 전입니다. 자, 2번요. 자, 을의 권한이 갑의 부재 중에 소멸했어요. 자,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재자가 재산 관련이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갑의 추정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은 아직 갑이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상속이라는 개념을 나오진 않고요. 죽었다라면은 상속인이 될 자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생사불명이지 사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가지고 아직 부재자일 뿐인 거잖아요. 아직 사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되겠죠. 소멸을 했으니까요. 3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을을 갑의 재산관리를 위임한 경우요. 생사불명한 경우에 개임할 수도 있고 위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청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일정한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 의해서 이제 위임이 됐으니까 이제는 법원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처분 행위를 자유롭게 못하는 거죠.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을은 법원의 허가 없이 X 건물을 이제는 매각할 수가 없는 거죠. 간섭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4번 갑이 사망하더라도 을은 갑의 상속인 등의 X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상속인들이 관리를 할 텐데 아직 관리를 계속할 여유가, 계속을 수계받아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일단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하던 일을 계속은 하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번 갑의 생사가 불명하여 법원이 새로 선임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를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부재자이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어간 비용은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국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갑의 재산으로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지급할 필요 없죠. 갑의 재산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는 갑이 없으니까 갑에게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 청구하게 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부재자의 재산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자,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자연인 마지막에 이제 실종 선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보겠습니다.